네, 지금부터는 파생 상품의 종류하고 또 투자 요령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 하면은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 약간 지레급을 먹고 네. 아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투자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이 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걸 알아야 또 주식과도 네. 현물 시장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뭔지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뭐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면 그냥 파생 상품은 기초 상품이 아니면 다 파생 상품인 건데 네. 그냥 현실적으로는 현물 거래가 아닌 모든 거래를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요. 네. 파생 상품의 이제 장점은 그 시장이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이라고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유동성이 더 큰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뭐 현물보다 선물이 2배에서 10배가량 거래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거래 비용이 적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부분에서도 선물이 더 싸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 같은 데서도 대부분 그 파생 상품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아까 제가 선물, 현물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물은 오늘 제가 100원어치를 살면 제가 기자님한테 100원 딱 오늘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3개월 후에 살게 날짜 가격만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100원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3개월 후에 배째고 뭐 200원 됐는데 안 할지 모르니까 증거금을 좀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의 금액만 넣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전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그런데 바로 이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현물을 살 때는 100원을 다 내야 되는데 선물을 살 때는 5원밖에 안 내니까 원래 다 써버렸으면 좋은데 95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5원어치 더 사게 되면 결국 100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20배, 네. 2,000원어치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어렵고 위험하다. 네. 근데 어려운 거는 그냥 생소해서 그런 거지 그냥 조금만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 위험하다는 거는 그 상품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만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 때 5원만 달라고 해서 5원을 준 것이지 사실 100원어치 투자를 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95원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이 커진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 레버리지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은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위험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를 못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본인이 그 위험 관리를 한다면 되는 것이죠. 네. 그 선물이 네. 우리 현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원리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무슨 상품이든 간에 오늘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오늘 주지 않고 1년 있다 줄게 이런 네.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물의 가격은 1년 후에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져가야 될 걸 1년 후에 가져가니까 1년 동안 발생한 기회비용이 이제 있는 거죠. 이자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선물은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만큼 더 비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상품을 내가 이제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상품을 갖고 있게 되면 보관 비용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 같은 거는 보관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원유 같은 거는 보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면 100원인 게 102원이었는데 원유 보관 비용이 1년에 5%가 들면 107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유가 지금은 100원인데 1년 후에 선물은 107원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원유가 107원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이렇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딱 엮여 있는 거지 미래의 예측이나 이런 게 아닌데 가끔 보면은 이게 선물 가격이 제가 지금 말씀드려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묶여 있지 않으면 뭐 누군가 더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아가지고 이득을 봐서 이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론가를 설명드린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품을 내가 사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상품이 없으면 미리 팔 수도 있는데 그 누구한테 마음대로 빌릴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품을 보관하는 것 특히 이제 주식 경우에 보면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네. 근데 주식을 빌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뭐 공매도도 있고 뭐 다 해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빌리기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내려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이제 그림 그려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선물 가격은 이론가보다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간 얘기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95% 현물과 선물의 가격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선물과 현물이 움직이는데 선물 시장이 움직여서 현물을 뭐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거래가 더 많기 때문이고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이고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인 것이지 선물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선물의 기본 용어로 이제 콘텐츠하고 백워데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콘텐츠라면은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현물보다 높은 경우는 일반 통상적인 경우니까 콘텐츠고 반대로 이제 그 현물이 높고 선물이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네, 저 맞습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일반인들은 현물 시장에 투자하니까 현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저는 네. 뭐 콘텐고 백워데이션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물 가격이 100원이면 선물 가격은 약간 비싸야 되는 거죠. 네. EGR 차이만큼. 네. 그러니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100원과 뭐 100점 뭐 이런 뭐 이렇게 조금 차이 있는가 거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가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너 똑같다더니 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 가격은 돈을 그 주식을 빌리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자,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현물을 사도 되고 선물을 사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현물을 사도 되고 선물을 사도 되고. 그런데 주식이 빠질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럼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런데 선물은 쉽게 팔 수가 있는데 현물을 팔려고 보니까 난 주식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럼 빌려서 팔면 되겠구나. 근데 잘 안 빌려줘. 네.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갈 때는 현물을 못 팔고 할 수 없이 선물만 파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시장이 좀 약세가 돼 있구나.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저런 생길 수가 없는 일이니까 좀 내려가면 선물이 좀 내려가는 거로 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향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거를 보고 외국인 내가 거래 못하는 선물에서 외국인이 팔아서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국인은 왜 현물을 안 팔고 선물을 팔았냐면 현물을 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물을 팔았지 뭐 할 수 있었으면 현물을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게 오르고 내리고는 항상 위에 있어야 맞으나 네. 올라갈 때는 얘만 올라갈 수는 없는데 내려갈 때는 그런 이유로 얘만 내려갈 수도 있구나. 네. 그런 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네. 장이 열리기 전에도 이미 또 장이 뭐 열렸을 때 미국 같은 데 선물에서 이미 빠졌다. 네. 매도가 많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장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선물이 그러면 시장 자체가 크고 또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오늘 오를 것이다 또는 내릴 것이다를 말하자면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작용을 합니까? 바로미터 정도가 아니라 그게 시장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시장은 하루가 24시간이 있는데 여기만 딱 열립니다. 네. 한국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근데 그 바로 전에 한국 주식이 내일 빠질 것 같아. 네. 그런데 현물을 팔고 싶은데 장이 안 열렸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가격은 내려온 거니까 선물이 내려온 것이
오늘 현물이 빠질 거에 바로미터다. 네. 그 말 100%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이미 시장이 빠진 거죠. 현물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되지만 글로벌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 내일 선물을 오늘 거래하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장은 그 매 순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며칠 몇 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장 가격은 딱 있는 거고 1초가 지나면 또 시장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같은 시간에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선물 시장이 하루짜리 선물이다. 한 달짜리 선물이다. 이럴 때 그 선물의 가격은 한 달 후의 예측 가격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때의 가격이고 지금의 현물 가격과 같은 것이다. 물론 아까 얘기한 그 이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현물과 선물 가격은 같은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100% 맞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옵션이 뭔지 이게 왜 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지 그 원리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물과 이제 옵션이 대표적인 이제 파생상품 거래고요. 그다음에 선물하고 옵션이 우리 이제 장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옵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물이나 선물 모든 이런 시장들은 이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서 오르면 버는 것이고 내리면 손해를 보는 거고 선물도 사서 오르면 버는 거고 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옵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를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변동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1년 동안 뭐 74,000원, 73,000원, 뭐 75,000원 이렇게 변할 건지 10만 원 갔다가 5만 원 됐다 이렇게 크게 변할 거죠. 이런 변동성이라는 한 가지 더 그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 변동성에도 사람들이 이제 그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 옵션은 그 선물하고 이제 달리 선물과 현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에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옵션은 이제 방향성에다가 이제 그 변동성까지를 네. 포함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거래하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풋옵션, 콜옵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많이 변동하면 그 옵션의 그 가격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많이 움직이면 살 수 있는 권리나 팔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가 더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옵션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방향성뿐 아니라 이제 그 변동성까지 같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옵션만 하는 게 아니고 현물과 선물을 하니까 그쪽에서 방향성은 이제 떨어내고 네. 옵션 내에서는 딱 그 변동성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라는 시장은 따로 있어서 이게 변동성에 관련된 그런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옵션 시장이 이쪽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어느 정도 미치죠. 예. 옵션에서 많은 거래를 일으키면 방향성도 움직이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하면서 현물이나 선물을 거래를 하면서 옵션 시장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옵션 시장에서 얼마나 앞으로 변동이 될 거냐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 지표를 보고 참고를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제 옵션은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네. 살 수 있는 권리 이제 콜 옵션하고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주식 시장에는 현물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설명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인데 제가 뭐 기자님이 오늘 거래를 이제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시작은 이런 거죠. 제가 주식이 오를 거는 같은데 혹시 떨어질지도 몰라. 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진짜 최대한 10,000원 이상은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현물이나 선물을 거래하는 것보다 옵션이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이게 10,000원어치만 딱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그 금액이 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74,000원짜리 그 삼성전자가 있는데 내가 7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만일에 80,000원이 되면 내가 75,000원에 사서 5,000원의 이익을 보면 되는 것이고 네. 74,000원에 대해서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6만 원이 되거나 5만 원이 되면 그 차익을 내가 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내가
그 옵션을 살 때 줬던 10,000원, 그 10,000원만 이제 내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되는 거죠. 이제 풋옵션이라는 거 반대의 경우에요. 네. 아, 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올라가지고 내가 무한대로 손해를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을 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많이 내려가면 그 이득을 다 보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는 제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거래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네. 옵션 거래를 하는 거는 방향성과 이제 그런 그 보장성을 한꺼번에 이제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풋 옵션이 많이 들어오면은 네. 사람들이 그 현물 주식 시장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풋옵션을 많이 산다. 예.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풋옵션을 사고 싶어 한다. 예. 그러면 심리 상태를 보면은 풋옵션을 왜 사고 싶겠습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많이 빠지면 나 네. 너무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내 손해를 좀 막아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풋 옵션을 사면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풋 옵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시장이 좀 앞으로 향후에 좀 그 약세장으로 될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이 콜 옵션을 많이 사는지 풋 옵션을 많이 사는지 이거는 이것들 좋은 방법이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시면 콜 옵션의 가격과 풋 옵션의 가격은 사실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 뭐 콜, 풋, 페리티 그래가지고 항상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실제 시장 가면 콜이 더 비싸거나 풋이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콜이 더 비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걸로 본다. 콜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풋을 많이 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넌 내려가면 난 너무 무서워. 예.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풋하고 콜하고의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보면은 시장에 보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시장이 더 밀려 있는지를 보는 거는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방향은 어떻게 보는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네. 빅스라든가 V코스피라든가 그 숫자가 커지면 이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작아지면 적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크면서도 뭐 풋을 많이 보면 아래쪽으로 많이 가려고 지금 시장이 보는구나. 거꾸로 또 풋이 많고 그 숫자가 높으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콜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파생 상품도 종류가 막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도 보통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나마 좀 쉽고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게 그러니까 약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은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파생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품을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위험 관리도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전제가 된다면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이제 파생 상품은 그래도 가장 쉬운 그 상장되어 있는 선물 네. 그리고 옵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너무 많이 내려가면 나는 곤란해. 이런 경우 옵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ETF도 하나의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거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도 작고 그러니까 거래해보는 거를 한번 고려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현역 시절에 외환거래소도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품 이해도도 좀 낮고 수학적 지식도 썩 높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외환거래해도 괜찮은지 어떤가요? 저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거를 잘하시는 분은 채권도 잘하시고 뭐든지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오르고 내리는 거나 같은데 다만 이제 개인들이 이제 하기에는 그 정보가 예를 들어 주식에 관련된 정보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식 방송도 많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 외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대기업의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보의 접근성 면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외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야죠.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점점 많이 하니까 외환 거래를 오늘 해서 내일 내리고
뭐 오르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보다 장기적으로 뭐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외환 거래 이제를 하는 거는 네. 개인들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 파생 상품은 말하면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조금씩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죠. 뭐 조금씩 하면서 거기서 또 손해를 보면 네. 또 조금이라도 사람이 또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파생 상품에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는 그 선택이지만 파생 상품을 이해하는 거는 필수다. 네.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결론이 맞네요. 네, 오늘은 선물과 옵션, 외환거래 등 파생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우리 김준송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눈이 뜨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인데요. 우리 김준송 대표님 역시 전문가의 포스를 오늘 느낀 하루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